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하니까 벌써 힘드네요. 저는 일단 황성택 관세사이고요. 오늘부터 14회차 동안 관세평가 압축 정리반 진행할 거고요. 마스크 끼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안경에 김이 서린다거나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히려 마스크 끼고 하니까 중간에 뭐 실수하거나 할 때 소리 안 내면서 욕할 때가 있는데 걸리지 않아서 마음껏 욕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압축 정리반이고, 지금 오늘 제가 자료를 좀 여러 개를 드렸는데 원래 죄송한 말씀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처음엔 요약 자료를 이거 교재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올해 교재로는 안 하고 그냥 스프링 제본 형태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강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은 이게 프린트로 나와 있지만 다음 주까지는 스프링 제본 형태로 제공을 해 달라고 학원 측에 요청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제 기본 이론을 들으셨던 분들이면은 제 기본서가 있을 텐데, 이 요약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서에서 제 기본서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개요랑 국내 법령 관련 협정, 그다음 내용 정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용 정리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책도 막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은, 책이 두껍기 때문에 자기는 내용 정리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요약 자료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는 어떤 협정에서 제가 웬만한 것들은 내용 정리에 거의 다 정리를 해놨는데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도 간혹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찾아내서 단거나 하시면서 자료 정리를 여기다 하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난 그래도 기본서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서에다가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어디다 정리를 하시든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자기가 정리하는 책은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책을 썼지만, 쓴 거 아니죠. 뭐 편집했지만 만약에 자기가 이걸 한 두세 달, 한 세네 달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책의 어떤 부분에 자기가 필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책은 자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동 편저를 한다는 마음으로 자기만의 그 책을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는 힘들어 죽겠네요. 어쨌든 간에는 그렇게 진행할 거고, 일단 강의 계획서를 잠깐 봐주시면은, 현강은 2시부터 진행하고 5시까지 하고, 쉬는 시간 오래 안 드리고요. 그냥 한 30분 쉬었다가 바로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집 일찍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컨셉을 보시면은 이론 요약 학습이에요. 이론을 요약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매 수업마다 이렇게 별도의 자료를 드려요. 이 자료를 드리는 거는, 여기에는 이제 뭐 그냥 질의 회신서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관세평가 협의회 결정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정률법 사례 같은 것, 일본 정률법 사례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논문에서 제가 좀 필요하다 생각한 것들을 정리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를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다 굵게 표시해 놓은 것들이 약간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표시를 해 놓은 거니까,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냐라고 하면, 복습할 때는 일단 한번 반드시 정독을 해보세요. 정독을 해보면서 사례 파악도 한번 다시 해보시고, 사례 파악해봤을 때 제가 막 설명하면서 이 사례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넣어놨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번 쓱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몇 가지 제가 밑줄 쳐놓은데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런 걸 좀 보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그런 것만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고, 한두 번 복습을 하면서, 이거는 내년, 우리가 올해 말까지 수업을 하니까 내년 설날 전에는 다 버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는, 수업 때 이런 받은 자료는 자기가 복습해놓고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자기가 단거나 하는 교재라든지 아니면 요약집이라든지 다 정리해 놓으시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맨날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거 막 들고 다니실 필요 없어요. 각 과목별로 딱 한 권씩만 들고 다니시면 돼요. 내년에 모의고사를 보러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실제 시험을 보러 가실 때도 한 권의 책만 있으면 돼요. 각 과목별로. 막 누구 보면은 막 캐리어 끌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 모의고사 때 보면은 합격자 모임 때 못 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자료를 여러 개 들고 다닌 거겠죠. 그러니까 한 권의 책만 있으면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자료는 수업 때 한번 보고 복습하면서 읽어보고,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 요약집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서에 자기가 없는데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나중에 또 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은 그 책에 있는 그 부분에다가 가서 필기를 하시고 계속 보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이걸 다시 자료를 읽어봤을 때 이제 내 책에 다 있다, 이거 안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바로 버리시면 돼요.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이 맨날 고민하면서 뭐 기본서 같은 거 개정할 때 이런 사례 같은 거를 기본서에 많이 넣을까 말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괜히 책만 두꺼워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다 보고 버리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14회차까지 할 건데, 중간에 좀 이게 사례가 좀 빨리 끝나거나 하면은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 거는 마지막 회차 정도에는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각 진도별로 해서 필요한 부분, 각 기출 문제 이 부분은 뭐 처분도 사용 제한에 나왔다면 처분도 사용 제한에서 기출 문제 나왔던 그 부분들을 다 모아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다 모아놔서 올해 것까지만 해서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해놓으면은 바로 수업 때 쓸 수가 있어서, 그거는 마지막 회차 정도는 아마 그렇게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시면은 아마 이 수업에서 그나마 그래도 듣고 나서 뭐 도움은 됐다라는, 나중에 다 합격하실 거니까 합격하고 나서 그거 듣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법령집을 하나 드렸거든요. 법령집을 한번 펼쳐보시면은 법령집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 관세평가 관련해서 뭐 관세평가 하면은 일단 가격 결정하는 것과 가격 신고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의 기출 문제나 이런 거 경향을 놓고 봤을 때는 가격 결정에 관한 게 거의 한 9할 정도,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거의 가격 결정에 관해서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 결정과 관련된 국내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내용을 보면은, 법 순서를 보면 관세법 30조 1항부터 있어서 5항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 실제로 지급할 가격에 업종 가산요소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아래 가산요소가 나와 있고, 그럼 그 시행령도 결국에는 가산요소부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세평가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사례를 판단하거나 할 때는 항상 일반법 적용 요건이 충족하는지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초적인 거는 수출 판매부터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산요소를 객관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그건 진짜 간단한 거니까 간략하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 30조 3항에 나와 있는 거래가격 배제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을 때 세관장이 혹시 의심할 사항이 있어서 태클 걸 수 있지 않은지, 그런 걸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일반법 적용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일반법에 따라 과세가 결정하는 거,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실제 지급 가격과 가산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저는 책도 이렇게 돼 있고 요약자료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법을 좀 편집해서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걸 제 저번 커리큘럼인 기출문제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를 수업을 드렸었는데, 이걸 왜 또 갖고 왔냐면은 그 사이 개정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정된 게 뭐냐면, 개정은 아직 시행은 안 됐고요. 내년부터 시행이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어쨌든 시험 그게 바뀌었죠. 그 시험 보는 날에 시행하는 법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뭐 시험 한 달 전에 개정된 걸 갖다가 내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 좀 관세평가 쪽에서 개정된 게 좀 많아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메일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뭐 개정이 많이 됐다는데, 저도 관세사고 뭐 관세평가 강의하지만 뭐가 개정됐다고 해서 제가 맨날 그런 걸 보고 있진 않거든요. 일하느라 바쁘지 무슨 뭐 개정된 거 사항 언제 가서 한번 뭐 수업 다시 할 때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지, 제가 뭐 맨날 그런 걸 막 보고 있진 않잖아요. 물론 봐야 하지만 저는 너무 게을러서 그렇게 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질문이 엄청 많아요. 개정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개정이 진짜 많이 됐더라고요. 개정이 많이 됐는데 걱정하실 건 전혀 없는 게, 뭔가 내용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규정이 뭐 고시에 있었다, 고시 몇 조 몇 호에 있었고, 어떤 규정은 뭐 시행 규칙 몇 조 몇 항에 있었고, 뭐 이런 걸 다 외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좀 다시 외워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긴 하지만, 자, 법에 있는 거나 시행령에서 뭐 시행령 18조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생산 지원의 범위 뭐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거야 뭐 내가 뭐 자기가 딱 뭔가 답을 쓸 때 딱 떠오르면은 바로 써라라고 하지만, 뭐 시행 규칙 몇 조, 고시 몇 조 이런 거 외우라고 제가 절대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됐던 거는 여기 있는 규정이 약간 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약간 고시에 있는 규정들이 시행 규칙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내용이 추가된 건 없어요. 내용이 추가된 거는 올해 초에 뭐 나왔었던 뭐
보세구역에서 석유 거래할 때 뭐 그런 내용 그게 좀 추가됐던 게 하나 있었고 그런데 아무튼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법으로 관련해서 봤을 때는 지금 시행 규칙이 조금 그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내용은 지금 다 기존에 있던 내용들의 순서가 바뀐 거고 아직 고시가 개정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복되는 규정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행 규칙에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고시가 개정이 돼서 이건 없애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없애졌어요. 그리고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중복되는 규정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없앨까 안 없앨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물론 시행 규칙에 있으면은 당연히 그냥 알면 되는 거거든요. 뭐 제가 관세 평가 공부하면서 시행 규칙 몇 조 몇 항이라고 외워서 써라 이런 거 절대 말씀 안 드려요.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 뭐 관세열표에서는 뭐 몇류 주 몇 호를 써라 이렇게 아예 문제가 나오는데 관세평가에서는 그렇게 문제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문제 안 나오고 뭐 지침과 관련해서도 뭐 해 몇 점 몇을 써라 이렇게는 문제가 안 나와요. 뭐 분할 선적을 낸다라고 하면 분할 선적과 관련된 지침이 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써라 뭐 이렇게 나온다면 그런 식으로 나오지 뭐 예해 몇 점 몇, 뭐 사례 연구 몇 점 몇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고는 잘 말씀 못 드리죠. 뭐 예언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렇든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부가 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많이 보는 지침이나 그런 번호는 외우지 짜잘한 지침 번호는 저도 안 외우거든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뭐 그래서 답안지 쓰셔도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법령집에서 관련해서 일단 한번 간략하게 볼 거예요. 뭐 제가 지금 법령들을 다 소개해드리진 않을 거고 개정된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 1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일방법 적용 수출 판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관세법 30조 1항과 시행령 17조 나와 있죠. 개정된 사항 없고요. 그래서 그 내용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내용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훑어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게 뭐 가산요소의 객관적 이거 수량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건 이미 관세법 30조 1항에 속해져 있는 거죠. 단서 규정으로서 나와 있는 거니까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쪽에 와서 보시면은 법 30조 3항 1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고 그리고 시행령 21조에는 거래 가격이 배제되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22조에서 1항에서 1, 2, 3호에서 거래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제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호, 2호, 3호가 있었는데 3호가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타 기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이라고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고시 15조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렇다면은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건 뭐냐? 뭐 산업 부분 뭐 이런 걸 고려해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지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여기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이 시행령 22조 3호 1항 3호에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엄청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인 거고 표현이 조금 바뀐 거니까 여기 시행령 22조 1항 3호가 조금 길어졌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와서 보시면은 조건 또는 사정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국내 규정은 지금 이거밖에 없죠. 국내 규정에는 지금 이거밖에 없는 거고 조건 또는 사정이라는 건 결국에 간접 지급액과 연결이 되는 거고 우리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가격 배제 사유로서 보는 관세법 3조 3항 2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것과 시행령 내용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사후기속이익과 관련해서 사후기속이익은 여기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서 한번 나오고 법정 가산요소에서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후기속이익 뒤에 있는 규정, 국내에 있는 규정이라고 해봤자 이 관세법 30조 3항의 3호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관세법 30조 1항 5호에 있는 가산요소에 있는 사후기속이익 그리고 옛날에는 고시 10조에 있는 사후기속이익 그 내용밖에 없었어요. 그 내용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추가된 게 아니라 고시 10조 1항 2항에 있는 내용을 합쳐서 시행령 19조에 2가 생겼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게 그냥 생긴 거예요. 시행령 19조는 권리사용료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여기 시행령 19조 2가 갑자기 여기서 나오냐면은 시행령 19조의 2는 결국에 가산요소에 있는 사후기속이익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없어도 돼요. 여기에 있는 시행령 19조의 2랑 고시 10조는 사실 여기서는 안 나와도 되는 건데 서운할까 봐 여기도 그냥 중복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따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개정됐다라는 거는 시행령 19조의 2가 개정된 건데 전혀 뭐 새로운 게 생긴 게 아니다라는 점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수관계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은 일단 법 내용은 바뀔 게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관계 범위 등을 설명하고 있는 시행령 23조와 관련해서 그 다음 페이지 와서 보시면은 2항을 한번 봐주세요. 2항을 한번 봐주시면은 2항에서는 이제 특수관계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호랑 2호는 거래상황 검토법이고 우리가 3호는 비교가격 검토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3호의 본문 내용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본문 내용이 조금 길어진 게 뭐가 길어졌냐면 일단 표현이 조금 달라졌고 그리고 그냥 그리고 아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 기준 시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럼 이게 원래 없던 게 생긴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비교가격의 그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지침에 있었고, 그러니까 협정에서 따지면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주회에 있었고요. 옛날엔 주회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규정을 따지면은 이미 고시 20조 3항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5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5페이지 맨 위에 있는 비교가격은 거래 가격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가격이어야 하면서 이런 나오는 규정 있죠. 이게 고시 20조 3항인 건데 그게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시행 규칙에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뭐 새롭게 생긴 거는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규정 순서만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특수관계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거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세관장 합리적 의심을 쪽 와서 보시면은 6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내용을 그냥 제가 이 법령집 주고 읽어보세요 하면은 어디가 개정된지 모를 거예요. 왜냐면은 다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가 개정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뭐가 개정됐냐면은 시행규칙 보시면은 5조의 2라고 해서 나와 있죠. 신고 가격 증명 자료 제출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하고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개정된 거예요. 이게 신설됐어요. 신설됐는데 없던 게 생겨났냐? 그건 아니고 옆에 고시죠. 고시 16조 2항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올라온 거예요. 그게 올라온 거니까 만약 고시가 개정되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대로 냅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개정 때문에 되게 짜증난 게 뭐냐면 뭔가 가서 뭐 개정됐다 해서 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개정된 건 별거 없거든요. 근데 수정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막 편집해야 될 게 엄청 많아지고 딱 원래 여기 딱 비어있으면 깔끔하게 영역에 딱 해놓으면 이게 더 길어지고 딱 이쁘게 나오는데 괜히 법령집 만들기만 더 어렵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만 좀 바뀐 거고 그래서 뭐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뭐 시행령 24조 2항에는 지금 시행 규칙이 이게 생겼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아니라 다른 거였었는데 어쨌든 시행 규칙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볼 거 없고요. 다음 페이지 와서 보시면은 실제 지급 가격과 뭐 간접 지급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바뀐 게 없어 보이죠? 근데 우리가 간접 지급액의 그 범위를 설명하고 있는 예시 규정을 나타내고 있는 제가 맨날 말하던 시행령 20조 6항이 없어졌어요. 시행령 20조 6항이 없어지고 시행령 20조에 2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시행령 20조가 뭐냐면 시행령 20조의 법조가 운임 등이에요. 운임 등인데 거기에 1, 2, 3, 4, 5항까지는 그 실제집 가격 가산되는 운임과 관련된 내용을 엄청 설명하고 나서 6항에다가 무슨 뭐 단칸방 뭐 반전세 뭐 이렇게 살듯이 맞죠? 기생충 마냥 거기서 이렇게 간접 지급에 껴서 살고 있었거든요. 잡혀 나간 거죠. 아니 성공해서 나간 거죠. 자기가 집을 하나 옆에 차려갖고 지금 이렇게 관세법 시행령 20조의 2라는 별도 조항이 신설돼서 간접 지급 금액 등 이름까지 새겨뒀죠. 지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시행령 20조의 2가 1항, 2항, 3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로 보면은 1항은 그 시행령 20조 6항에 있던
간접 지급액 그냥 긁어서 갖다 복붙해 놓은 거고요. 똑같아요. 바뀐 게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2항은 바로 아래 보시면은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 활동에 따른 비용. 이게 사실 우리가 평가 판단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사례 판단함에 있어서 딱 이거잖아요. 쟁점 비용은 실제 지급 가격 아니면은 가산 요소 아니면 둘 다 아니면은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 활동에 따른 비용. 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매자 주머니에서 나간 돈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인데 그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 활동에 따른 비용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여기 고시에만 하나 잠깐 있었거든요. 고시에만 잠깐 있었는데 이제도 좀 성공해서 상경한 거죠. 지금 경기도 쪽에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이 서울이면은 한 수도권 정도에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내용이 온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온 거니까 뭐 절대 뭐 쫄거나 그럴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은 뭐냐면 옛날에 시행령 20조에서 운임 등에서 6항은 간접 지급액의 예시가 있었고 7항에 진짜 더 불쌍한 함이 있었죠. 연불 조건의 공제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시행령 20조의 2, 3항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도 얘는 약간 그 제목 보면은 지금 기생충이죠. 맞죠? 얘도 지금 좀 숨어 살고 있어요. 얘는 좀 그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똑같은데 그 시행령의 순서만 좀 바뀌었다라는 점. 그래서 7페이지에서는 그렇게 개정된 거 시행령 20조에 2의 1항, 2항, 3항이 생겼다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행령 20조의 6항과 7항은 없어졌겠죠. 거기 있는 내용 없어지고 여기로 온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와서 보시면은 개정된 거 없고요. 그 수수료 쪽에서는 하나 그나마 개정된 거는 시행규칙이 옛날에는 시행규칙에 지금 3조의 3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3조의 2였거든요. 근데 그 3조의 2가 뭐로 바뀌었냐면 그 잠정가격 신고, 확정가격 신고 관련해서 뭔가 개정이 되면서 거기가 뭐 하나 신설됐어요. 신설됐는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닌데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거기에 그 규정이 추가되면서 이게 하나 밀려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3조의 2에서 3조의 3으로 바뀌었다라는 점만 보시면 되고 원래 신경 안 썼던 게 때문에 제가 말 안 했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용기 관련된 거 좀 여기는 좀 개정이라든지 뭐 신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규정이 없어서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건데 어쨌든 뭐 안 늘어나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생산지원비 쪽 와서 보시면은 일단 시행령 18조가 있고 시행령 18조에 2가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와서 보시면은 9쪽 와서 보시면 시행령 18조의 2가 옛날에는 그 1항에 있는 내용밖에 없었어요. 1항에 있는 내용밖에 없었는데 2항이 추가됐습니다. 2항이 추가되면서 뭐 엄청 길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짜증이 나실 텐데 옆에 오셔서 고시 7조의 1호를 보시면은 고시 7조의 1호에 있는 내용이 그냥 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시행령 18조의 2는 첫 번째로는 배분해서 가산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럼 배분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수량 아니면 가격 기준으로 배분해서 가산하겠다라는 것과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전액 가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시행령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시행령으로 올라온 거고 전액 가산할 때 그리고 세율이 다른 게 있으면은 그 관세율별로 최초 선적권에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재작년 말인가 작년 초에 개정됐던 그 부분이 고시에 그때 개정됐는데 이제 올라와서 이번에 시행령 18조의 2로 온 거죠. 실제 실무적으로 할 때는 생산지원비 가산할 때 당연히 세율이 다른 게 있으면은 몰드를 하나 보냈어요. 몰드를 하나 보내서 이제 뭐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데 이 몰드로 휴대폰 케이스를 똑같은 뭐 고무 제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리콘 러버예요. 실리콘 러버면은 39류죠. 맞죠? 실리콘은 플라스틱이잖아요. 맞죠? 실리콘 고무라고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고무랑 실리콘 고무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세율이 달라요. 실리콘 고무는 6.5%고 그냥 고무는 8%거든요. 만약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실제 일할 때도 각각 건으로 나눠서 과세를 해야 돼요. 세관 반장도 당연히 세관 직원들도 봤을 때 이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관세사들도 일하면서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업체한테 말할 때 이거 나눠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겠죠. 아무리 화주가 거기서 최초 선적권이니까 그럼 우리는 플라스틱을 조금 더 빨리 땡겨서 6.5%에 다 전액 과세하겠어요. 이런 잔머리 불리면은 다 잡히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고시에 제도화된 거고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잘 만들었나 봐요. 기분이 좋아서 바로 시행령으로 땡겨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에서 그 시행규칙 몇 조죠? 시행규칙 4조죠. 시행규칙 4조의 3항, 그러니까 9쪽에 있는 건데
거기가 좀 바뀌었어요. 거기가 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산 지원 물품이나 용역의 금액을 산출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여기가 좀 바뀌었는데, 일단 뭐가 바뀌었냐면은 일단 1호, 2호, 3호에 지금 해당 이렇게 되는데 옛날 당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꿔줬어요. 해당으로 바꿔줬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중에 답안 같은 거 쓰실 때도 막 당해 물품, 해당 물품 이렇게 많이 섞어 쓰거든요. 가능하면 이제 해당이 조금 더 신식 표현이고 좀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표현이니까 바꿔놨겠죠. 그러니까 해당이라는 표현을 좀 잘 써주시고 당해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지양하는 표현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 사망 3호에서 보시면은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호는 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 비용에다가 생산 장소까지의 비용이 합쳐져서 과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직접 생산한 경우에 그 생산 비용이랑 생산 장소까지의 운임 등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관계가 있는 애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했을 때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옛날 규정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비용에다가 생산 장소까지의 운임 등이 합쳐진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걸 보려면 또 고시를 가서 봤었거든요. 그럼 그 고시 규정이 어디 있었냐라고 하면은 8페이지 와서 보시면은 8페이지 와서 보시면 고시 6조의 2항에 있는 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비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가 겁나 불편했죠. 보기가 겁나 불편해서 이거를 조금 개정해서 보기 편하게 이렇게 시행 규칙에다가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3호를 와서 보시면은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랑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 물품의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가는 일단 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 비용, 그리고 두 번째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고시에 가서도 그 규정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었어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뭐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 해서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질문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에 똑같은 거예요. 특수관계가 있는 애로부터 내가 구입 또는 임차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특수관계가 있는 애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가격은 일단 무시하겠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그것을 자기가 생산해서 나한테 줬든지, 맞죠? 생산해서 나한테 팔았든지 아니면 지도 다른 애한테 구입 또는 임차해서 나한테 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그걸 생산했다? 그럼 그때는 그 생산 비용으로 하라는 거고, 걔도 구입 또는 임차했다 그러면 걔가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을 기준으로 과세 가격을 산출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중요하죠. 가격 산출되는 거니까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잘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출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은 내가 어떤 생산 지원 물품을 공급을 했어요. 생산 지원 물품을 공급을 했는데 몰드를 공급했어요. 근데 몰드를 공급했는데 거래 사실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자회사한테 몰드를 구매해서 해외에 있는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했다 라고 나와요. 그럼 나는 지금 특수관계가 있는 애한테 물품을 구매한 거죠. 구매했는데 거기다가 근데 얘네들 뭐 가격은 뭐 이윤이랑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는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서 봤을 때 특수관계자한테 구매했지만 그냥 그 가격을 합리적으로 줘라 라는 식으로 나오는 내용이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게 좀 개정됐으니까 내년 시험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꼬아서 이 규정을 아예 언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요즘 생산 지원 문제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냥 매년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항상 가장 중요하게 나왔던 건 뭐냐면 생산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뭐 기술 등의 용역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고, 권리 사용이랑 엮어서 나오는 사령고 8.1, 8.2 이게 많이 나왔었고, 어쨌든 그런 게 많이 나왔고, 그 금액 산출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금액 산출과 관련해서 나온다고 하면 가격 배분에서 오히려 산수 문제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게 시행규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쩌면 금액을 실제로 구하게 하는 법,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계속 간단하게 취득비용, 총 취득 비용이 과세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커버가 다 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내년에는 혹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뭐 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한테 몰드를 100원에 구매했는데 특수관계가 있는 얘는 이 몰드를 120원에 생산했다. 아니면 얘는 또 다른 애한테 몰드를 얼마에 구매했다. 이런 자료까지 나오면 내가 얘한테 구매한 100원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얘가 생산한 가격으로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거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뭔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이 된 게 뭐
딱히 뭐 내용이 추가된 건 아니지만 순서가 바뀐 거겠지만 이건 약간 개정되면서 표현이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는 별도로 개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와서 보시면은 이제 권리 사용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권리 사용료 하면은 일단 뭐 관세법 30조 1항 4호에 나와 있는 가산 요소인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시행령 19조거든요. 시행령 19조 1항부터 6항을 제가 항상 빈종에다 대놓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워놔라 라고 해놨었는데 1, 2, 3, 4, 5항까지가 중요했었고 6항은 안 중요했었는데 6항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12페이지 와서 보시면은 옛날엔 6항은 그냥 버리는 조항이었거든요. 6항은 그냥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버리는 약간 위임만 해놓는 그런 규정이었었는데 약간 길어져서 제가 뭐 2항을 적용할 때 여기서 2항은 그 가산 요건인 거죠. 2항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 집 가격에 가산되는 권리 사용료는 수임품과 관련되고 수임품의 거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결국에 그걸 적용함에 있어서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 사용료에 수입 물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이나 국내 생산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권리 사용료 중 수입 물품과 관련된 권리 사용료만큼 가산한다. 당연한 거죠.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거를. 맞죠?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러고 나서 또 비겁하게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계산식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고시에 계산식들이 있었죠. 고시 계산식들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관련된 계산식들은 고시 구조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 개정된 건 뭐냐면, 다시 그 10페이지 와서 보시면은 시행규칙 4조에 2가 생겼어요. 시행규칙 4조에 2가 생겼는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다 알던 거예요. 그 옛날에 고시 바로 옆에 있는 고시 8조 2항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거거든요. 구매자가 판매자가 아닌 제3자한테 권리 사용료를 지급할 때 거래 조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거거든요. 맞죠? 그 기준에 대한 것이 원래 지침에 있었고 그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고시 8조 2항에다가 이쁘게 정리를 해놨었는데 이게 많이 쟁점이 많이 됐겠죠. 왜냐면 권리 사용료는 무조건 나중에 싸우면은 관련성 갖고는 서로 건들질 않아요. 이건 관련성 갖고 뭐 관련도 없는데 과세하려고 그랬다? 서로 상도덕이 아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애매한 걸 갖고 서로 애매할 때 나는 과세하겠어. 애매한 걸 갖때 이건 과세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걸 놓고 싸워야지. 관련성 갖고 싸우는 거는 이미 너무 간 거거든요. 관련성은 명백한 거기 때문에 잘 쟁점이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면 쟁점이 이제 거래 조건성이잖아요. 거래 조건성을 항상 따질 때 거래 조건성도 판매자한테 지급되는 권리 사용료 쪽은 거래 조건성을 딱히 따질 필요가 없어요. 거의 항상 거래 조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제3자한테 지급하는 권리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래 조건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많이 싸운단 말이죠. 근데 그때 판단하는 기준이 지침에 나와 있었고 그 지침을 갖고 와서 고시에다 나타났었는데 고시에 있으니까 찾기가 어려우니까 시행규칙에다가 갖다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용 똑같아요. 내용 똑같으니까 중복된 규정이고 나중에 고시가 없어지든지 뭐 그대로 있든지 뭐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3쪽에 와서 보시면은 사후 기소기익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령 19조에 2가 새로 생겼고, 근데 이거는 뭐 내용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옆에 고시 10조의 1항, 2항에 있는 내용이 합쳐져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서 내용이 하나 추가됐다라는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운임 쪽에 와서 보시면은 운임이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운임도 뭔가 내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그 시행령 20조를 보시면은 일단 1항은 똑같고 2항부터 한번 보시면은 일단 운임 보험료 등은 항상 당사발 운보이죠.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 명세서, 보험료 명세서 또는 이를 가름할 수 있는 서류를 기초로 계산을 하는 건데, 그걸 계산함에 있어서 산출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 무조건 다 관세청장이었어요. 여기 시행령 20조의 2, 3, 4항에 있는 게 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이라서 다 고시에 엄청 길게 운임 관련된 내용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지금 시행규칙으로 올라왔어요. 시행규칙으로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제 시행령에도 관세청장의 자리는 없고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2항, 3항 여기 보면 다 지금 기획재정부령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바뀌었다라고만 봐주시면 되고요.
그 사항에도 옛날엔 좀 짧게 돼 있었는데 그 본문 규정이 조금 길어졌어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전혀 보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사항 1호도 옛날보다 조금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그냥 이 규정으로 보시면 돼요. 뭐가 바뀌었고 뭐 이런 거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원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항의 내용이 조금 추가됐어요. 옛날에 시행령 20조 6항은 간접 지급액의 범위의 그 포함 규정이었었는데 여기 시행령 20조 6항이 좀 바뀐 게 하나 추가됐죠.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그 사망 관련돼서 적용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 뭐냐면 옛날에 그 다신 거거든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통상적인 운송 방법 외에, 그러니까 항공기로 들어온 거죠. 맞죠?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수입된 경우에는 항공기 운임이 아니라 통상의 운임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다 이제 시행 규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다 바뀐 거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거 적용할 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항공기 운임보다는 해상 운임이 싸잖아요. 맞죠? 배 운임이 싸기 때문에 그럼 세관 입장에서는 과세를 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처음으로 궁금한 건 이거였죠. 이거 대상이 맞냐? 관세청장이 정했던 물품, 지금 따지면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인 건데 이것에 맞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금액도 적정한지를 봐야겠죠.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라는 내용이 시행령 20조 6항에 추가됐습니다. 그나마 가장 신박하다라고 하면 이게 좀 신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금액이 적으면 자료 제출 안 해도 된다. 짜잘한 것까지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관세청장이 정했던 물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시행령에 나와 있는 물품들 보면 대충 뭐였냐면은 샘플 아니면 과세 가격이 얼마 낮았던 물품, 무상인 물품. 근데 그래서 과세 가격이 얼마 이하였던 물품. 그래서 이게 항공기로 때 이거 운송 방법인 해상 운임을 적용해주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항공 운임 적용하나 뭐 이운임 적용하나 과세 가격 자체가 그냥 파이가 작아요. 파이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실익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다 세관 반장님들이 다 보시기에는 바쁘시겠죠. 할 일도 많으신데. 그러니까 짜잘한 경우에는 봐주겠다라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엄청 많아졌어요. 옛날에 시행규칙 하나도 없었거든요. 시행규칙 4조의 3 보시면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4조의 3, 1항, 2항, 그리고 3항, 4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다 시행규칙이 아니라 고시에 있는 내용. 옆에 보시면 고시 11조, 12조, 뭐 13조 막 이렇게 있던 14조 이 내용들이 지금 다 시행규칙 4조의 3에 1항, 2항, 3항, 4항으로 와 있다. 순서대로 그렇게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다 비슷하게 와 있어요. 거의 다 비슷하게 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딱히 그렇게 원래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이니까 그다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래서 내용 정리를 좀 바꾸면서 이쪽에 내용 정리를 좀 바꿨는데 다른 거는 뭐 그냥 위에 그 규정명만 좀 바꿨어요. 원래 고시에 있던 건데 규칙으로 왔으니까 그 내용만 좀 바꾸고 그랬는데 그 4조의 3의 1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니까 명백하게 지금 다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냥 둘 다 써놨거든요. 어쨌든 근데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적으로는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전혀 어려운 게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 이하를 와서 보시면은 뭔가 좀 갑자기 이 방법 이하에서 지금 관세법 31조와 옆에 시행령 25조를 보는데 좀 시행령 25조가 좀 많아졌죠. 옛날에 시행령 25조는 동종 동질 물품의 범위라고 해서 그 동종 동질 물품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는 지금 1항 규정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1항의 규정밖에 없었는데 아래 2, 3, 4, 5항이 생겼어요. 2, 3, 4, 5항이 생겼고 그래서 한번 싹 읽어보면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요. 옆에 화살표 치면서 한번 보세요. 그냥 시행령 25조의 2항은 옆에 고시 23조의 2항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행령 25조의 3항은 고시 23조의 1항 내용이고 그다음에 시행령 25조의 4항은 옆에 고시 24조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 25조의 5항은 그 고시 23조의 3항의 내용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다 그냥 고시에 있는 내용이 시행 규칙을 안 거치고 시행령까지 한 번에 고속 승진한 그런 케이스인 거고
그래서 내용은 다 보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3방법 와서 보면은 옛날에 3방법에서도 법 내용은 안 바뀌었고 시행령 26조에 있는 유사 물품의 범위라고 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1항에 있는 유사 물품의 그 개념 내용만 있었다고 하면 이제 2항이 추가됐고요. 원래 3방법은 그 2방법 따라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똑같고요. 그것도 고시에서도 똑같이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그거랑 같은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방법 쪽을 와서 보시면은 4방법에서도 법 내용은 바뀐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시행령 쪽 와서 보시면은 27조 내용이 있는데 그냥 대충 쓱 읽어보면은 뭐가 바뀐지 모를 거예요. 다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라서 바뀐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딱히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2항 내용을 보시면은 뭐 해당 물품, 동종, 동일, 유사 물품 순서로 결정한다. 그리고 해당 수입자 판매 가격 우선한다라는 내용. 고시 25조 1항에 있던 내용이 여기로 추가됐고요. 이게 2항으로 추가됨에 따라서 3, 4, 5, 6 이렇게는 다 하나씩 밀렸어요. 원래 2, 3, 4, 5항 있던 게 다 3, 4, 5, 6 이렇게 밀려났고 그리고 8항에 있는 거에서 뭐 하나 바뀌었다고 하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거잖아요. 동종 동류 비율을 받았는데 납세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재신청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거기에 보면 30일 이내에 뭐 옛날에 할 수 있다라고 옛날에 30일 이내에 이제 바뀐 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뭐 고시에서 이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그 고시에 보면은 동종 동료 비율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신청하는지 그런 게 다 고시에 나와 있으니까 그 절차는 고시 내용을 따라라라고 명시를 한 그런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9항 10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9항 10항은 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여러분 알고 계시던 거거든요. 일단 9항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관련 비용 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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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하역, 검역, 검사, 검수, 통관 등 수익과 관련된 재비용을 말한다라는 그 고시 25조의 5항의 내용이 여기로 온 거고 그다음 10항 그 아래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고시 25조의 2항에 있는 내용이 여기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게 아니라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좀 바뀌었다.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방법과 관련된 법 34조 등을 보시면은 보세요. 일단 시행령 28조 내용이 있는데 옛날에 시행령 28조는 그 2항의 내용밖에 없었어요. 2항의 내용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1항 내용이 추가됐거든요. 1항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은 고시 28조 1항의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냥 그 내용이 고시에 있는 내용이 하나 추가되면서 시행령으로 올라왔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방법 쪽에서 좀 바뀐 게 많은데 일단은 시행 29조의 1항은 그 신축적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뀐 건 아니고 저도 옛날부터 좀 느꼈던 건데 옛날부터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33조가 보면은 4방법이 1항은 그 4방법과 관련된 내용인 거고 2항은 이제 정진의협이거든요. 정확성에 진실성 의심할 만한 함정의 사유가 있으면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국내 판매 가격을 믿을 수 없을 때는 4방법 적용 안 하겠다라는 거고 3항이 초공제법인데 옛날에는 1항은 그냥 4방법 그냥 2항이 초공제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2항에 이게 정진의협이 추가되면서 초공제법이 3항으로 밀렸거든요. 그럼 이제 신축적 적용에서도 납세 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 신축적 적용을 통해서 초공제법을 적용한 것도 2항에서 3항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놓치고 있다가 이번에 바뀐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아무도 답에다 이렇게 원래 안 쓰죠. 뭐 이거 신축적 적용 쓰면서 뭐 시행령 27조에 뭐 3항 단서를 뭐 적용하지 않는 방법 아무도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납세 의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초공제법 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다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언급 안 해도 되는 건데 언급 안 하면 또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까봐 잘난 척 해봤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막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놓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갖고 째째하게 메일 보내면서 왜 모르냐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차단할 겁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뭐 중요한 거면 제가 뭐 진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 와서 보시면은 일단 시행령에서 그 3항에서 보시면은 3항에서 지금 보시면 아래 뭐 수입 신고 전에 변질 손상된 물품 따다다닥 해서 이런 것들은 원래 옛날에는 다 관세청장이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고시 규정했었는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시행 규칙이 엄청 많아졌어요. 시행 규칙이 많아지면서
고시가 줄어들든지 해야지 여기 이 표가 예뻐지는데 지금 아직 고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시행규칙 7조의 2는 수입신고 전 변질 손상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옆에 고시 31조에 있는 내용이 여기로 약간 요약돼서 올라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조의 3은 여행자 휴대폰 등이죠. 여행자 휴대폰 등에 관련된 내용 여기로 올라왔고요. 그건 옆에 고시 다음 페이지 와서 보시면 고시 32조에 있었던 내용인 거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26조 가서 보시면은 고시 시행규칙 7조의 4 임차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관련된 거 그냥 고시에 있는 내용이 다 올라온 거예요. 고시에 있는 내용이 올라온 거고 그 다음 페이지 와서 보시면은 중고 물품도 시행규칙으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 공장에서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올해 기출문제죠. 올해 기출문제 6번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것만 썼으면은 올해 관세평가에서 벌써 10점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참 기분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내년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7조의 6은 보세 공장이었고 그 다음에 7조의 7까지 와서 보시면은 범칙 물품 나와 있고요. 범칙 물품은 옆에 고시규정 36조에 나와 있는데 그건 제가 빼버렸어요. 왜냐면 그 고시에서 원래 31조부터 시작해서 변질손상 물품 엄청 막 길게 나오는데 중간에 뭐 여행자 휴대폰 뭐 이런 거 보면은 중고물품 가치감소분 관련해서 역가산출, 시가역산 산출을 하는 그 엄청 긴 규정들이 있거든요. 넣어봤자 표만 이상해지고 저도 안 봐요. 그 계산할 줄도 몰라요. 그거는 관세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가고지다요. 부가고지이기 때문에 맞죠?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 생기면 그때가 찾아보면 되는 거지 뭐 할 줄도 모르고 몰라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조의 8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 가격의 결정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작년에 새로 올해 나왔죠? 올해 초인가? 아예 새로 나온 규정인 거고 그 시행 규칙으로 이번에 올라온 게 전부 다 한 번에 올라오진 못했거든요. 다 올라오진 못했는데 이거 새로 생기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따 자료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BWT 거래 관련해서 좀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기출 문제가 되게 의의 있었던 건 뭐냐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1, 2, 3, 4, 5, 6방법이 다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방법이 50점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 2번 문제에서 1방법 한 번 더 건드리면서 나왔고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는 2방법, 3방법을 둘 다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하는 건데 하나는 2방법, 하나는 3방법 이렇게 냈었고 4번에서는 4방법, 5번에서는 5방법, 6번에서는 아까 보세공장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1, 2, 3, 4, 5, 6방법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아님 말고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항상 1방법이 한 80점 정도 무조건 그럴 거예요. 1방법이 한 80점 많으면 90점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하나 10점은 4방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게 이때까지 기출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세게 한 대 맞더니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년에 나오면은 6방법에서 그나마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아마 그 석유 쪽이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관세평가는 가격의 결정이랑 가격의 신고 두 개예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흔히 말할 때는 가격 결정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맨날 공부하는 거고 신고는 절차 쪽이거든요. 절차 쪽 많이 안 보잖아요. 많이 안 보긴 하는데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썰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의 결정 쪽이거든요. 가격의 결정 쪽은 이 법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이 법령집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뭐 기본서에도 다 법이 나와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 편한 자료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저는 자료를 여러 개를 드리는 거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료는 어떤 걸 나한테 맞는다 안 맞는다. 저도 수험생활 할 때는 저 법령집 이거 안 봤어요. 저는 이렇게 안 보고 저는 그냥 다른 자료에 요약 자료에다가 제가 단권화를 해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법만 보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만 보는 게 불편했었는데 수업할 땐 참 편해요. 이게 수업할 땐 참 편하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합격한 친구도 걔가 이렇게 해서 공부했었어요. 이 자료를 그 친구한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수험생 때 이렇게 만들었던 게 제가 생각나서 수업할 때 그때 한번 이거 하려고 야 그때 너 만들었던 거 줘봐 라고 해서 그때 제가 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 거거든요. 술 한번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자료가 있어요. 옛날에 모의고사 볼 때 맨날 이거 들고 다닐 때 아 건방진 새끼 하면서 책으로 봐야지 하면서 이런 걸 어떻게 공부하냐 그랬는데 저랑 평균 점수가 1점밖에 차이 안 나요. 제가 아시다시피 1등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자료로 공부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공부하고 자기한테 맞는 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해서 보시고 다음 주에 그 스프링 제본으로 나올 거에 맨 뒤에다 이거 붙여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받은 김에 이렇게 보실 분은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제본된 걸로 보실 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계정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번 쑥 훑으면서 받고 걱정할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잠깐만 쉬었다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